아쉬운 게 이 부분은 단점이에요. 빅클럽이 약합니다. 프리미어리그 134경기를 뛰었는데 전체 29골 중에서 이른바 빅6 상대로 넣은 3골이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마침내 검증된 스트라이커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와!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주 포지션이 왼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시즌 때는 쿨루셉스키가 그 자리에 뛰었고 나름 잘했지만 그래도 정규 시즌을 풀톱으로 가기에는 좀 맞지 않죠. 히샬리송이 있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문 스트라이커로 뛰었다기에는 좀 애매한 커리어였습니다. 와포드와 에버턴 시절에는 윙어가 주 포지션이었고 에버턴 후기 스트라이커로 많이 나왔을 때는 칼버트 루인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언제적입니까? 요렌테 떠나고 해리케인마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뒤에는 주전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이었다고 봐야 되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이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샬리송이 톱 자리를 좀 대신 맡아왔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마저도 슬럼프 또 부상 때문에 크게 기여는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가장 골을 많이 넣었던 게 윙어로 뛰었던 에버턴 첫 두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약간 섀도우적으로 들어와서 뛴 적도 있었지만 주 스트라이커는 칼버트 루인이었고요. 대체로 부상이 없다면 그래도 두 자릿수 골은 기대할 수가 있는 공격수라고 해야겠죠. 1선과 2선 두루 맡길 수 있다는 게 유사시에는 윙어도 볼 수 있고 히샬리송의 상대적 강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9번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선수다. 게다가 기복이 좀 있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득점력의 공격수는 분명 좀 아쉽습니다. 아직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좀 더 큰 무대에 나가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리그에서 쟁쟁한 팀들을 상대로 탑4 또 우승 경쟁 하려는 게 이 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손흥민이라는 역대급 윙어가 매 시즌 엄청난 골을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케인이 빠진 자리를 나머지 선수들이 메워준다고는 해도 확실한 스트라이커, 9번 공격수의 부재는 전술적인 약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이 필요했던 자리였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붙들어 매주는 역할이나 2선과 측면으로 연계를 해주는 플레이가 만약에 지금 토트넘에 더해진다면 지금 이 팀은 정말 굉장한 상승도 가능한 팀이 아닌가. 메디슨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폼이 크게 떨어졌을 때 만약 박스 안에서 장악력을 갖고 있는 스트라이커를 쓸 수 있었다면 중원 조합을 좀 더 다르게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메디슨의 부담이 덜어지기도 하겠고 아니면 아예 메디슨을 빼고 3미들 조합으로 변화를 주면서 공격은 양쪽 측면한테 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길 선호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취재에서는 수비 라인을 끌어주고 또 피지컬로 박스 안에서 상대를 좀 부숴줄 수 있는 이런 톱자원의 존재가 저는 반드시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여름 스트라이커 영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정말 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렸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브라이턴의 에반 퍼거슨, 세비야의 엔네스리 이름도 있었고 지금 도르트문트로 간 슈투트가르트의 세로 기라시 얘기도 있었고요. 유벤투스 블라우비치도 잠깐 언급이 됐었고 심지어 해리케인 유턴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개막전 열흘 정도를 남겨놓고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리그에서만 19골, 엄청나죠. 시쳇말로 터졌던 솔랑케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무려 6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적료는 6,500만 파운드고요. 토트넘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은돈벨레를 넘어섰어요. 성과도 제발 은돈벨레를 넘어서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솔랑케는 과연 토트넘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한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97년생, 27살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석할 자료가 좀 많은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팀도 여러 번 옮겨 다녔고 오늘은 솔랑케가 토트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에 해당하는 장점들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단점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솔랑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상이 적다는 거. 물론 아예 철강왕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스트라이커 포지션 가능한 선수가 계속 골골됐던 팀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다른 팀에서보다
부상이 적다는 게 더 높은 가치를 갖는 장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솔랑케가 최근 5시즌 동안 풀타임 주전으로 뛰었고요. 거의 모든 리그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부상 기록을 봐도 2018년 벌써 6년 전이죠. 이때 햄스트링 쪽 부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석 달 동안 결장한 것이 가장 큰 이탈이었고 그 뒤로는 2021년 초에 발목 부상, 2023년 1월에 무릎 부상으로 각각 3주 동안 빠진 게 전부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상이 좀 적은 편이죠.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꾸준히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거는 분명 특히나 지금의 토트넘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시즌 눈에 띄게 성장을 했던 경기력, 득점력. 먼저 기록 보겠습니다. 솔랑케 선수가 역대 시즌별 리그 기록인데 골이 의외로 좀 골을 많이 넣은 시즌이 좀 드뭅니다. 중간에 있는 15골, 29골 저 때는 이제 2부 리그 시절이었고 첼시 유스 시절에 촉망 컸던 유망주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7년 한국에서 열렸던 그때 결승전이 수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U20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우승시키면서 골든볼 MVP상 골든볼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청소년 레벨에서는 그만큼 돋보이는 선수였고요. 당시 결승전에 결승골 넣었던 게 이제 에버튼에 있는 칼버트루인이고, 하지만 첼시에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는 딱 한 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첼시에서. 그래서 네덜란드 비테스를 임대를 갔는데 거기서 나름 기회도 많이 얻고 골도 넣었고요. 리버풀 갔다가 2018년부터 이제 본머스에 자리를 잡았고요. 본머스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는 좀 별로였어요. 기록 보시면은 2시즌 동안 3골밖에 못 넣고, 근데 챔피언십 리그 2부 내려가서 빵 터집니다. 2부 첫 시즌에 15골, 그 다음 승격 시즌에 무려 29골. 46경기 출전하면서 당시에 그 미친 43골을 넣었던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득점왕이었고 이제 득점 2위를 차지했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올라와서는 첫 시즌에 6골로 부진했어요. 경기도 많이 뛰었는데, 다만 2023년 여름에 새롭게 부임한 이라올라 감독을 만나서 득점력이 폭발했습니다. 이랄러 감독의 전술이 솔랑케한테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팀이 이제 솔랑케가 좀 뭐랄까요,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이라올라호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전방 압박을 겁니다. 이게 자기 위치, 볼이 있는 위치만이 아니라 볼이 있는 위치의 그 아래쪽에서부터 볼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한테까지 압박을 굉장히 많이 거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솔랑케한테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빌드업, 측면 쪽에서 크로스 공격이라든지, 이 팀이 크로스 시도가 리그의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쪽으로 많이 넓게 벌려주면서 메잘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 가담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전방 공격수인 솔랑케가 고립되는 상황을 상대적으로 덜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전술이었고, 여기에서 또 솔랑케가 갖고 있는 확실한 결정력이 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공중전도 상당히 좀 잘하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 시즌에 솔랑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랄러 감독이 그 라리가 시절에도 그렇고 본머스 와서도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 탈취를 상당히 선호하는 감독인데, 솔랑케가 그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무엇보다 경합 상황에서 공중볼은 물론이고 그라운드 경합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들 중에서 랭킹을 매긴 건데 헤더골 1위고요. 공격 경합 성공률 1위고요. 인터셉트 1위고요. 인터셉트 1위, 이건 인상적이죠. 전진 패스 성공률도 1위고요. 득점에서는 이제 홀란이 27골, 이삭이 21골, 거기 밀려가지고 19골로 3위이긴 합니다만, 헤더골 1위, 이거는 진짜 인상적이죠. 경합 말씀드렸던 1위 기록들. 지난 시즌 리그 탑3 스트라이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시즌 터진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의문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라울라 감독의 전술적 특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좀 맞닿는 면이 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저 수치가 보여주는 역할이 지금 토트넘한테 당장 절실한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영입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요 터치맵도 한번 보시면 박스 안에서의 장악력이라든가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시도가 굉장히 많죠.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입이라는 분석이 근간이 되는 그런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득점력 같은 경우 지난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그 결과 역대 프리미어리그 그 바텀 탑 클럽, 그러니까 10위권 밖에 있는 팀 소속 선수 중에서 최다 득점 10위입니다. 엄청나죠. 크리스 서튼이 노리치 시절에, 루크 생각나는 노리치 시절에 엄청났고, 르티셔, 벤트셔 많은데, 하여튼 솔랑케도 본머스 소속으로 10위 안에 못 든 팀인데 19골 넣었다는 거 엄청납니다. 그만큼 약팀에서 골을 많이 넣는 거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근데 약팀 소속으로 골을 많이 넣는다? 그렇다면 그게 B클럽 상대로도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세워봤습니다. B클럽 상대로는 어땠을지. 결국 토트넘 같은 팀에서는 약팀을 확실히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상위권 팀들하고 승점 6분짜리 경기에서 잘해줘야 스트라이커로서 가치가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이 부분은 단점이에요. B클럽이 약합니다. 프리미어리그 134경기를 뛰었는데 전체 29골 중에서 이른바 빅6 상대로 넣은 3골이 전부입니다.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맨유 상대로 7경기를 뛰어서 지난 시즌은 홈 원정 각각 한 골씩 2골 넣었고요. 토트넘 상대로는 토트넘의 슈탈디니 감독 대행 시절 콘테 감독 잘리고 이때 2020년 4월달 토트넘 원정 가서 1골 2도움 이게 가장 인상적인 경기였고요. 아무튼 요 3경기가 빅6 상대로 뛰었던 35경기 가운데 득점했던 전부입니다. 35경기에서 3골 3도움이니까 소속팀이 상위권 팀이 아닌 걸 감안한다 해도 B클럽 상대로는 굉장히 약한 거죠. 리버풀, 맨시티, 첼시 상대로 한 골, 아스널 상대로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참, 이거 보니까 조금 암울한데요? 근데 이거 제가, 참고 기록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말하기도 전에 뽕이 차는 기록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303경기에서 120골을 넣고 있는데, 빅6 상대로만 25골입니다. 전체 득점의 20%가 넘어요. 토트넘 빼면 이 5개 팀 상대로만 엄청난 그런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널 상대로 7골, 맨시티 5골, 그러니까 리그 기록만이에요. 뭐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빅6 그러니까 80경기에서 25골 8도 공격 포인트가 무려 33개입니다. 진짜 손흥민은 정말 한국 국적을 떼고 봐도 대단합니다. 다음으로 단점으로 꼽을만한 게 또 있습니다. 앞선 기록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 보이는데 B클럽에서 벌써 2번이나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첼시 유스를 거쳤지만 첼시 1군을 결국 못 들었고요. 입스 월드컵 활약한 뒤에 입성한 리버풀에서도 결국 지원이 못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 박스 안에서의 장악력이 떨어졌고 감독들도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부상도 그때는 중요할 때마다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팀에서 꾸준히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했었다는 건 좀 긍정적인 평가를 유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히샬리송하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둘 다 시원찮으면 손흥민이 언제든 톱으로 치고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는 것 역시 솔랑케에게는 새로운 챌린지다.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엄청난 이적료를 감안하면 될 때까지 기회를 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제때 팔지도 못하고 성과도 못 냈던 은돈벨레가 될 수도 있다는 물론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B클럽에서 실패한 경험이 왜? 토트넘은 B클럽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재정 규모나, 또 어쨌든 현재에서도 빅6로 토트넘을 쳐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B클럽이라는데 별로 저는 토를 달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레비 회장이 돈을 안 쓰는 것 같아도 많이 씁니다. 자꾸 애놀이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지. 올여름도 베리발, 그레이, 솔랑케한테 돈 쓴 게 얼마입니까? 솔랑케가 K만큼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한 시즌에 15골 이상만 넣어주면 저는 리그에서 대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잘 적응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따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이에요. 큰 기대를 하기보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15골 그거면 되는데 과연 어떨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elebrate the joy you create every day.